아버지의 본가는 집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었다. 한적한 동가였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고등학생이 되어 오토바이 면허를 딴 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혼자 자주 놀러 갔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잘 왔다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간 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 벌써 10년 넘게 가본 적이 없었다. 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봄방학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좋은 날씨에 이끌려 할아버지 댁에 갔다. 날씨는 아직 추웠지만 마루는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 그곳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내는 소리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도 타금인지 반타금인지 모를 애매한 소리였다. 뭔가 싶어 둘러보던 중 정원의 울타리 위에 모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 위에 그냥 두어진 게 아니라 모자가 옆으로 움직이며 울타리의 틈까지 왔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성이 보였다. 그러니까 그 모자는 그 여성이 쓰고 있던 것이었다. 여성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약 2m쯤 된다. 그 울타리 위로 머리를 내미는 여성은 도대체 얼마나 키가 큰 것일까? 놀라서 쳐다보고 있던 중 여성이 다시 움직이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자도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포포포포 하는 소리도 없어졌다. 그때는 그냥 키가 큰 여자가 엄청 높은 하이힐을 신었거나 혹은 키 큰 남자가 여장을 했을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울타리보다 키가 컸고 모자를 쓰고 이상한 소리를 냈다고 말하자 두 분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 후 할아버지가 언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울타리보다 얼마나 더 컸는지 등을 화난 얼굴로 물어보기 시작하셨다.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리면서 대답을 계속했다. 모든 것을 대답한 뒤 갑자기 할아버지가 말없이 복도에 있는 전화기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미닫이 문이 닫혀 있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 사이 할머니는 어딘가 떨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전화를 끝낸 할아버지가 돌아오더니 오늘은 자고 가라고 하셨다. 대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 아무리 떠올려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 여자인지 모를 존재도 내가 일부러 찾아가 본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스스로 나타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나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트럭을 타고 어딘가로 떠나셨다. 두려운 마음으로 할머니께 여쭈어봤더니 팔청님에게 홀린 것 같다고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그 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팔청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이 지역에는 팔청님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 팔청님은 거대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름 그대로 키가 약 8자, 240cm 정도라고 한다. 포포포포 하며 남성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을 짓는다고 했다. 사람에 따라서는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 기모노를 입은 나이 든 여성, 혹은 헌옷을 입은 중년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이라는 점,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다는 점,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섬뜩한 웃음소리를 내는 것만은 공통적이라고 한다. 예전에 여행자에게 따라 붙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지장보살에 의해 팔청님이 봉인되어 있어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팔청님에게 홀리면 며칠 안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며 마지막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약 15년 전이었다.
팔청님은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나 경로가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팔청님은 특정 이유로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며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팔청님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마다 지장보살을 모셨다.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악한 존재를 막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 위력을 이용해 팔청님을 봉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장보살은 마을의 경계, 즉 마을 안과 밖을 나누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동서남북 4개의 방향마다 각각 하나씩 세워져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팔청님이 특정 경로를 통해 마을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왜 팔청님 같은 존재를 이 지역에 붙잡아 두었는가 하면 이는 주변 마을과의 협정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물 사용권을 우선적으로 얻는 것과 같은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 팔청님의 피해가 몇 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유리한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가 케이시라 불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돌아오셨다. 할아버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듯 말없이 무거운 표정을 지으셨다. 케이시라는 할머니는 나에게 부적을 하나 주면서 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할아버지와 케이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2층으로 올라가 뭔가를 준비하셨다. 내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동안 할머니는 내 옆을 떠나지 않으셨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함께 따라오셨고 화장실 문조차 완전히 닫게 하지 않으셨다. 그제서야 이 상황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할아버지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고 어떤 방에 들어갔다. 그곳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방의 창문은 모두 신문지로 막혀 있었고 신문지 위에는 여러 장의 부적이 붙어 있었다. 방의 네 귀퉁이에는 소금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방 중앙에는 나무로 만든 상자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그 상자 위에는 작고 정교한 불상이 올려져 있었으며 그 옆에는 요강 2개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상황의 중요성을 설명하셨다. 내일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이 방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를 부르거나 말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아침 7시가 되면 스스로 방에서 나오라며 집에는 미리 연락해 두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이셨다. 옆에 있던 K씨도 조심스럽게 당부하셨다. 특히 몸에 지니고 있는 부적은 절대 떼어내지 말아야 하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방 안에 있는 불상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TV를 봐도 된다고 해서 켜두긴 했지만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며 다른 생각만 떠올랐다. 전혀 기분 전환이 되지 않았다. 방에 들어오기 전 할머니가 주신 주먹밥이나 과자도 전혀 손이 가지 않아 그대로 둔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며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TV에서 심야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 같은 걸 던지는 소리가 아니라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바람이 불어 소리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일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결국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억지로 화면에 집중하려 했었다. 그때 익숙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니? 무섭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순간적으로 안심하며 문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곧 할아버지가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다. 망설이고 있는 사이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러느냐? 이쪽으로 와도 괜찮단다. 그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흡사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분명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소금이 쌓여있는 곳이 시야에 들어왔고 소금이 까맣게 변색된 것을 확인했다. 나는 고민할 겨를 없이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부적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도와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라며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창문 유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존재가 그렇게까지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래에서 손을 뻗어 창문 유리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끔찍한 상상은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밤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지만 결국 아침은 찾아왔다. 켜둔 채로 있던 TV에서는 이미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으며 화면 한쪽에 표시된 시간은 오전 7시 13분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도 어두운 목소리도 언제부턴가 멈춰 있었다. 아마도 나는 잠시 잠들어 있었거나 혹은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방구석에 쌓여있던 소금은 아까보다 더 까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손목 시계를 확인했더니 TV와 비슷한 시각이어서 안심하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할머니와 K씨가 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안도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다. 밖에서는 할아버지가 다급한 표정으로 빨리 차에 타라고 재촉하고 계셨다. 밖으로 나가보니 분위기가 긴박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어디선가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밴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밴 주변에는 낯선 남자 몇 명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나는 밴의 가운데 좌석에 앉았고 조수석에는 K씨가 탑승했다. 정원에 서 있던 남자들도 차례로 밴에 올라탔다. 내 오른쪽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진지한 얼굴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며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했다. 무엇이든 궁금하겠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무언가 보일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눈을 뜨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차량 행렬이 출발했다. 맨 앞에는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트럭이 선두를 맡았고 그 뒤에는 내가 타고 있는 밴이 뒤를 따랐으며 아버지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맨 뒤에 있었다. 세 대의 차량은 한 줄로 천천히 이동했다. 그 속도는 시속 20km도 되지 않을 만큼 느렸다. 마치 무언가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차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K씨가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라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 후 K씨는 곧바로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이었지만 마치 연불이나 주문처럼 들렸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K씨에게 받은 부적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다. 주변에서 들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어딘가의 긴장감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살짝 눈을 떠 바깥을 보게 되고 말았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원피스였다. 그것은
차량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길고 큰 걸음으로 차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머리는 창문 밖에서 위쪽으로 높이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머리가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 아래로 움직이며 숙이는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짧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보지 말라고 외쳤다. 나는 황급히 눈을 감았고 부적을 더 강하게 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무거운 소리는 단순히 바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실린 듯했다. 차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란 기색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더라도 두드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K씨는 더 강하게 연부를 외우며 집중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그 순간 K씨가 잘 빠져나왔다며 안도하듯 말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긴장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량은 마침내 길이 넓은 곳에 멈췄고 나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탔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벤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그때 K씨가 내게 다가와 부적을 보여달라고 하셨다. 손에 꼭 쥐고 있던 부적을 펴서 확인해 보니 부적 전체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K씨는 이제 괜찮을 거라며 내게 새 부적을 건네주셨다. 나는 그것을 다시 손에 꼭 쥐고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후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팔청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듯 이야기를 꺼내셨다. 어릴 적 친구 중 한 명이 팔청님에게 홀려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팔청님에게 홀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었다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날 벤에 탔던 남자들은 모두 할아버지와 혈연관계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 혈연을 이용해 팔청님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날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밤중에 바로 불러 모으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낮에 떠날 것을 대비하며 나는 방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중 한 분이 대신 희생할 각오를 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다시는 오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하셨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절대로 그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새벽에 들었던 목소리가 할아버지였던 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팔청님은 주로 어린 사람이나 성인이 되기 전의 아이들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 특히 불안한 상태에 빠진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말로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존재의 섬뜩함이 다시 떠올랐다.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팔청님을 봉인하고 있던 지장보살이 누군가에게 파괴되었는데 파괴된 지장보살은 우리 집 방향의 길목에 있던 것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할머니의 말씀으로는 할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조차 내가 그곳에 오는 일을 끝까지 막아달라고 당부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이 모든 게 단순한 미신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다. 포포포포 라는 그 섬뜩한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